안녕하세요, 홍대선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게 됐습니다. 제가 절대 유튜브를 버린 건 아니고요. 그동안 제가 책을 내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책 내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신경 쓸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행복이 이글이글, 하나 이글스 팬 에세이입니다. 야구에 관한 책은 아니고요. 꼭 야구 상관없고 축구 상관없고 아마 농구, 배구 다 상관없을 거예요. 어째서 사람이 극과 공놀이, 그것도 꼴찌팀을 응원할 수 있느냐. 그렇게 오랫동안 저는 하나 이글스 창단 어린이 회원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하나 이글스를 응원해 오면서 정말 해탈했죠. 사람이 살아가는 얘기고요. 야구 얘기도 아니고 자기계발서 아니고 에세이입니다. 순문학 코너, 에세이 코너에 있는 에세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반갑습니다. 이제 다시 열심히 한번 떠들어 보겠습니다. 검차라고 하는 것은 보병 중심의 부대가 기병 중심의 그 적군을 상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물건을 검차라고 하죠. 그런데 한국은 과학기술에 있어서 컴플렉스? 아니면 짜증이랄까? 그런 좀 분노가 좀 있어요. 어떤 우리가 분노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근현대에 이르러서 과학기술이 서양, 특히나 이제 그 서구 해양 세력 중에서 특히나 그 오랫동안 재수 없는 우리가 무시하는 이웃이었던 일본의 과학기술과 어떤 근대화에 밀려가지고 우리가 열강의 각축장이 돼서 두들겨 맞다가 여기 두들겨 맞고 저기 두들겨 맞고 그러다가 결국 이제 일제의 식민지가 됐던 그런 아픈 역사가 있는데, 중국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두들겨 맞은 동양의 국가들이 어떤 과학기술, 발명품 이런 거에 대해서 서양에 좀 커다란 컴플렉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자체가 역사를 보면서 이 검차를 이용해서 세계 최강의 거란 기병과 싸우고 결국은 물리쳤다라고 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흥분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검차라고 하는 물건을 발명했기 때문에 마치 최강의 기병 부대와 싸워서 이긴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사실과는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검차에 해당하는 물건은 사실 동서양에 흔했어요. 그리고 검차가 처음 나타난 곳도 중국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중국 사람들이 고려 사람들보다 훨씬 더 먼저 북방의 기병을 검차를 만들어서 상대를 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말은 사람의 몇십 배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몇십 배의 힘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그 수백 킬로의 말이 몇십 배의 힘을 가지고 사람의 그 전속력으로 달려와서 부딪혀버리면 밀집보병은 그냥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런 밀집보병이 무너지게 돼 있는데, 보통 기병 한 명의 전투력을 한 명의 보병의 한 5배에서 15배, 10명의 보병일 수도 있고, 정말 크면은 20명의 보병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거의 1대 17, 21대 1 이런 식의 전력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이런 기병 부대들이 우르르 돌격해서 몰려올 때 그것을 사람의 인력으로 어떻게 틀어막느냐. 사실은 검차라고 하는 물건, 보병 중심의 부대가 기병 중심의 부대가 싸우다 보면 발상을 할 수밖에 없고, 만들 수밖에 없고, 운영을 해볼 수밖에 없고, 운영을 하다가 또 훈련을 해서 숙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을 저지할 수 있는 기구나 장치를 머릿속에서 떠올린다? 그거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비슷한 조건에서 비슷한 결론에 다다르게 되거든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중세 유럽에 와겐부르크라고 하는 물건이 있었어요. 와겐부르크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마차 요새란 뜻이에요. 옛날에 지금의 체코 지역에 후스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이 있었어요. 후스 전쟁에서 후스파 병사들은 대부분 농민병들이었어요. 반면에 이 농민 반란군을 때려잡으려고 이를 악물고 저놈들 다 때려 죽여야지 했던 사람들은 귀족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옛날에 귀족들은 말을 타고 전쟁터에서 이 무장을 하고 나가면 뭐가 됩니까? 기사가 되죠. 기사 대 농민 보병의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기사는 말을 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을 어렸을 때부터 타오면서 굉장히 그 승마나 기마 전술에 특화가 됐던 사람들이고, 기본적으로 귀족이고요. 귀족들은 싸움법 자체를 어릴 때부터 선행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농민들은 뭡니까? 농민들은 어릴 때부터 농사만 졌단 말이에요. 집안일만 하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타고 돌격해오는 고급 기사들을 상대할까? 여기서 얀 지슈카라고 하는 후스파 군의 전설적인 지휘관이, 지금 이분이 체코의 영웅입니다. 체코에 가면 동상 서 있고 막 이래요, 이 사람. 우리나라로 치면 이순신 장군 같은 포지션인데, 이 사람이 와겐부르크란 걸 고안하는 거예요. 와겐부르크는 뭐냐면 마차인데 속이 텅 빈 마차예요. 말 2마리가 끄는데 속이 텅 비어 있어요. 이 마차를 전투가 벌어지는 전장까지 여러 대를 말이 끌고 가요. 마차 이런 식으로 요새처럼 원형으로 둘러요. 그리고 그 마차 안에 들어간 농민병들이 그 원시적인 총이죠, 핸드 캐넌, 그 다음에 석궁을 쏘기도 하고요. 거기서 이제 돌팔매를 던지기도 하고, 기사들이 가까이 오면 그 농기구, 곡괭이 같은 걸로 이렇게 찍어서 이런 식으로 요새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식 성인 거죠. 이동식 성. 말이, 농민 병사는 그냥 지디겨서 밟고 지나가도 농민 병사가 몸을 숨기고 있는 그 인공 방벽, 와겐부르크는 못 넘어뜨리고 못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얀 지슈카의 농민병은 바겐부르크를 끌고 다니면서 많은 승리를 거둬요. 전통 기마 귀족들에게 대해서. 이런 것처럼 중세에도 비슷한 검차 비슷한 물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검차가 됐든 바겐부르크가 됐든 약간 다른 물건이지만 그 물건 자체는 우리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우리는 숙련된 기사가 없고 말이 없는데 저쪽은 아주 말이 풍부하고 숙련된 기사들이 있어 라고 했을 때는 인간은 그런 식으로 말의 돌격을 저지할 수 있는 물건을 다 고안을 해서 만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발적인 말씀이지만 고려의 검차는 전혀 대단한 발명품도 아니고요, 과학기술의 결정체도 아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국에서 먼저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역사적인 자랑도 아닙니다. 검차는 그 전부터 중국에도 있었고 이집트에도 검차에 해당하는 전투 마차가 있었고요, 서양 중세에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바겐부르크 같은 그런 전투 마차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투 수레라고 하는 거는 전혀 특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검차 보유국이었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마치 우리는 책 보유국이었어, 우리는 활 보유국이었어, 이런 거랑 비슷한 말이에요. 그냥 무기예요. 무기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런데 정말 칭찬받아야 할 거는 검차라는 물건을 생각해내서 발명해서 쓴 게 대단한 게 아니라 그것을 전쟁터에서 정말 잘 사용했다는 데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활과 창과 칼을 가지고 전쟁터에서 정말 잘 싸워서 거의 승리가 불가능한 전투에서 이겨서 나라를 지켰다면 정말 잘 싸운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검차가 대단한 게 아니라 귀주대첩에서 고려군이 검차를 너무나 잘 사용을 한 끝에 거란군을 물리쳤다는 게 중요한 거지, 검차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당시에 통주전투도 그렇고, 비록 통주전투는 우리가 굉장히 뼈아픈 패배를 당했지만 우리가 정말 빛나는 승리를 거둬서 나라를 지켰던 귀주대첩도 그렇고, 전투 시간은 저 같은 경우는 2박 3일로 계산해요. 귀주대첩 복원 백서라는 문서를 쓰기도 했어요. 그 문서를 작성을 해서 출판사와 공유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건 뭐냐면 귀주대첩 전투 시간이 2박 3일로 제가 복원을 한 거거든요. 왜 그렇게 복원할 수밖에 없냐면 전투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나 옛날에 귀주대첩과 같은 아주 결정적인 대회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상하는 시간보다 전투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보통 저는 재미로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사람들한테. 전투 한 번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 한번 맞춰봐라고 하면 사람들은 2시간? 3시간? 또 어떤 사람들은 30분?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투는 기본적으로 웬만한 회전은 동서양 통틀어서 한 8시간 걸려요. 그리고 정말 긴 전투는 1박 2일이 걸립니다. 그리고 정말 결정적인 전투, 정말 큰 전투는 2박 3일까지 걸리는 게 보편적이에요. 3박 4일짜리 전투도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예를 들면 옛날에 이제 한니발이라고 하는 카르타고에 살던 무서운 아저씨가 로마를 침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 로마군하고 이제 전투를 벌이는데 트라시메노 호수의 전투라는 그 전투가 있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자마자 승패가 딱 갈려요. 전투가 시작되자마자 이미 한니발이 이겨 있어요. 애초에 포진을 완전히 그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은 전투가 시작되자마자 승패는 정해졌고, 그때부터는 카르타고군이 로마군을 학살하는 데만 시간이 걸렸거든요. 전투 시작과 거의 동시에 포위망이 완성돼 있었기 때문에 포위망에 갇힌 로마군을 죽일 수 있을 만큼 죽이는 데만 3시간이 걸렸어요. 트라시메노 호수 전투에서. 카르타고와 로마가 붙었던 수십 년 동안의 전쟁을 우리가 포에니 전쟁이라고 하는데, 1차 포에니 전쟁, 2차 포에니 전쟁, 3차 포에니 전쟁이 있습니다. 이 모든 전쟁에서 가장 규모가 컸던 전투가 칸나의 회전이에요. 칸나의 회전에서도 칸니발이 로마군을 이겼습니다. 이때 한니발이 한 3만 명에서 5만 명 사이에 병사들을 가지고 8만 명의 로마군을 포위망을 형성해서 완전히 전멸을 시켰어요. 근데 아침에 시작된 전투가 오후에 결정이 돼서 이 포위망이 완성되면 전투는 결정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학살이에요. 완성된 포위망을 가지고 카르타고군이 로마군을 학살하다가 밤이 깊어져서 잤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다시 학살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이것이 고대, 중세 전투의 규모가 크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귀주대첩도 굉장히 오랜 시간, 제가 계산하기로는 2박 3일 정도의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거란군은 순수 기마병만으로 구성돼서 10만 명이고 고려군은 20만 명이에요. 20만 명의 보병이 10만 명의 기병이 계속해서 스원 전술을 하죠. 왔다 갔다 가면서 계속 활을 쏴서 빈틈을 만들고 지치게 해요. 그러다가 빈틈이 보이면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해서 돌격, 차지를 하거든요. 그러다 안 되면 다시 물러나서 수험을 하고, 이걸 2박 3일을 한 거예요. 2박 3일을 이거를 언제 쳐들어올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급작스럽게 빈틈을 찾아서 쳐들어오는, 이 돌격해 들어오는 이 차지 공격을, 이 무시무시한 엄청난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이렇게 우르르 몰려오는 이 기마병의 돌격을 검차를 가지고 2박 3일 동안 흐트러짐 없이 막아내면서 대열을 유지하고 치고 빠지고 교대를 하고, 지친 그 팀과 안 지친 팀이 이거를 해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2박 3일 동안. 이때 고려군의 훈련도, 숙련도
그 다음에 어떤 이기고자 하는 정신무장, 정신력, 그 다음에 단결력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검차가 대단한 게 아니라 2박 3일 동안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실수 없이 검차를 그 수많은 인원이 연동해서 그 유기적으로 해냈다는 것이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 당시에 훈련 수준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알 수가 있고, 당시에 2박 3일간 지치지 않았던 그 고려군의 그 정신력, 집중력이 얼마나 그 정말 칼끝처럼 날카롭게 벼려져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칭찬을 받아야지 검차 자체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잘 사용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칼 한 자루가 그냥 덩그러니 놓여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 칼을 잘 사용하는 검술이 대단한 거죠. 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축구하고 비교할 수 있냐고요? 당연합니다.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대표팀 우리 최고였잖아요. 우리 전력이 최고였어요. 우리 이번에 우승했었어야 되는 그런 전력인데 조직력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고 포지션이 다 무너져 있었잖아요. 그 감독이 그 클린스만 그거 아주 그냥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총지휘했던 강감찬부터 중간 지휘관들, 요즘 치면 중대장, 소대장, 근데 말단 분대장 이런 사람들의 어떤 지휘 계통의 어떤 유기적인 그런 단결력 같은 것들, 그 다음에 그 명령 계통에 따라서 착착착착 그 힘들지만 움직여줬던 모든 고려군 병사들, 이런 사람들의 어떤 팀워크가 정말 대단했던 거예요. 정말 인정받아야 됩니다. 검차는 그 자랑 안 해도 돼요. 검차 운용 굉장히 힘듭니다. 드라마에 보면 검차가 거의 딱 그 이만하게 나오잖아요. 뭐만하게 나오냐면 우리 그 좀 안 드신 분들 있잖아요. 노인분들 중에 그 폐지 줍고 이제 리어카로 모시는 분들 있잖아요. 어르신들 말로 구루마라고 하는 그 리어카 들고 그 한 리어카만하게 나오잖아요. 검차가. 그게 말이 안 됩니다. 그만한 검차일 수가 없어요. 그만한 검차는 말이 그냥 한 번에 뛰어넘습니다. 그걸 못 뛰어넘는 말도 있겠죠. 그러나 거란군과 같이 세계 최강의 기병들이 몰고 있는 말 정도는 그 정도 검차 사이즈는 뛰어넘습니다. 그 말이 안 되는 사이즈가 복원이 돼가지고 이상하게 복원이 돼가지고 드라마에 나왔는데, 말은 점프를 싫어하는 동물이에요. 하지만 숙련된 전투만은 그 정도는 뛰어넘어요. 드라마에 나온 검차 정도 사이즈로 적의 기병 돌격을 막아낼 수 있으면 애초에 전근대 그 오랜 세월 동안 기병이 그렇게 무서운 존재였을 리가 없죠. 그렇게 막기 쉬운 동물이었으면 그 방패로 막지 뭐하러 검차를 만듭니까? 그 정도 검차 사이즈로 될 거면. 중국의 병법사에 따르면 검차 한 대에 몇 명의 인원이 달라붙는지 아세요? 옛날에 120명이에요. 120명이 달라붙습니다. 120명이 달라붙는데 물론 120명 전부가 검차를 밀었다 당겼다 이게 끄는 사람들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검차를 엄호해주는 병력이 따로 있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현대 기보 합동 전술에서도 탱크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으면 보병이랑 같이 움직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검차에 딸려있는 그 검차를 지키는 인원이 있을 거고요. 모두가 검차를 끌고 당기는 건 아니고 그 검차 위에서 혹은 뒤에서 검차의 보호를 받으면서 화살이나 석궁 같은 발사무기를 날리고, 그 다음에 검차 가까이 그러니까 적 기병이 와서 교전이 벌어졌을 때 그 방벽 같은 데 뒤에서 이렇게 숨었다가 뿅 나타나가지고 이제 뭐 창으로 찌르든지 하는 그런 그 탱커 인력도 있었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검차 한 대에 120명이 배속된다는 것은 그 120명의 보직들이 다 웬만하면 몇 개의 보직이 뒤섞여 있었다는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120명이나 되는 인원이 붙어 있으려면 그 중에 5, 60명 정도는 최소 검차를 끌고 당겨야죠. 검차는 그 정도 크기여야만 적의 대규모 기병 돌격을 막아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리어카 같은 검차로 뭘 어떻게 막을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중국은 사람도 많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커다란 검차를 수십 대 수백 대 운용하면서, 그러니까 후방에서부터 전쟁터까지 이렇게 끌고 갈 그런 드넓은 평지도 많고요. 그 다음에 완만한 어떤 그 수로, 운하 그 공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수로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정도 사이즈의 검차를 전근대에 현대적인 도로 없이 사람이 혹은 소나 말이 끌어서 옮길 수 있는 지형일까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후방에서 전쟁터까지, 전장까지, 예를 들면 귀주대첩의 귀주까지 가는데 산 넘고 물 건너야 되고, 그 산비탈을 하며 우리나라 산 오솔길 다 이렇게 꾸불꾸불 돼 있고, 다 이렇게 산이 겹겹산이라 그래서 이렇게 그 산등성이들이 다 이렇게 겹겹이 병풍처럼 돼 있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운용이 가능한 사이즈가 아니라고 봐요. 120명이 끄는 중국식 그 검차는 우리나라에서 불가능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만한 인구도 없고요. 그렇게 커다란 검차가 수십 수백 대가 동시에 운영될 만한 그렇게 드넓은 전장도 사실 우리나라에선 거의 드물어요. 그 귀주도 현종과 광감찬이 거란군을 완전 말살시키기 위해서, 거란의 전쟁 수행 능력을 꺾어놓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선택한 전장이지만 귀주도 그렇게 넓은 곳이 아니에요. 유럽의 바겐부르크와 비교를 해보면 그 바겐부르크는
통상적으로 뭐 4마리가 끌 때도 있고 뭐 정말 상황이 급하면 1마리가 끌 때도 있지만 보통은 2마리의 진말이 끈다라고 돼 있거든요. 2마리의 진말이 끈다. 그리고 20명의 병사가 배속돼요. 통상적으로 말 1마리가 끄는 힘은 사람의 10배 정도가 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유럽의 바겐부르크는 한 20명의 사람이 끄는 정도죠. 그런데 요게 있습니다. 제가 여기 안경집이 있으니까 제 안경집을 가지고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 바겐부르크예요. 2마리의 진말이 바겐부르크 이렇게 끌고 다닙니다. 그래서 여기가 전쟁터야, 여기가 우리 싸움터야 라고 딱 정해지면 이렇게 연결해요. 이렇게 연결하고 또 이런 식으로 연결합니다. 이렇게 방벽을 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겐부르크의 바겐의 옆면이 방어막이 되는 거죠. 기병 돌격을 이렇게 막아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검차는 전면부가 기병 돌격을 막아내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전면부가 기병 돌격을 막아내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면부는 옆면부보다 우리나라 고려의 검차가 바겐부르크 정도의 방어력을 가지려면 우리는 전면으로 막고 걔는 옆면으로 막았으니까 기본적으로 검차의 크기가 바겐부르크보다 커져야 되죠. 바겐부르크보다 커져야 됩니다. 그러면 2~3배쯤 커져야 돼요. 그러니까 말이 끄는 힘과 사람이 끄는 힘을 비교를 해보면 대략 50명 정도가 나와야 돼요. 고려의 검차는. 근데 왜 20~30명으로 제가 계산을 했냐 하면 유럽의 진말이 바겐부르크를 끌 때는 2명의 운전수, 그 다음에 그 안에 그 전투용품이 다 들어가 있어요. 화약, 포탄. 여기서 포탄은 펑 터진 포탄이 아니라 이렇게 깎은 둥글 돌을 말합니다. 그래도 적어도 몇십 개는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핸드 캐논과 같은 그 무거운 화포 도구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무게들까지 말이 감당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이 감당하는 이 짐의 무게를 또 빼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 바겐부르크와 비교했을 때 고려의 검차의 사이즈는 대략 20~30명이 끌만한 사이즈였을 것이다 라는 얼추의 추정치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저의 계산입니다만 저는 그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면 20~30명이 끄는 검차 사이즈를 가지고서 10만 명의 기병의 돌격을 적어도 1박 2일 이상 동안, 그리고 아마도 2박 3일 동안 막아낸다고 하는 것. 그거는 검차 한 대에 달라붙어 있는 20~30명의 이 배속된 인원들 사이의 팀워크도 굉장히 중요하죠. 쳤다, 빠졌다, 교대했다. 그 다음에 오와열을 맞춰서 빈틈을 보이지 않게 다른 검차, 옆에 있는 검차와 또 옆에 있는 좌측 우측에 있는 검차끼리의 어떤 그런 합을 맞추는 거. 그 다음에 적어도 10만 명의 적 기병을 막아서려면 정말 최소 100대 이상 수백 대의 검차가 있었을 것인데 그 검차들 사이사이의 유기적인 움직임, 오와열을 맞춘 이런 것들을 해냈다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 실수 없이. 왜냐하면 한 번의 실수가 있어서 틈이 벌어지면 이 틈에 기병 돌격이 치고 와서 이 검차 뒤에 있는 연약한 그 보병 후방 부대들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럼 끝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실수를 한 번도 저지르지 않았다는 거. 자, 통주전투에서는 거란 요 성종이 아껴두고 있었던 그 뭡니까 우피실군의 그 마지막 일제 돌격에 이 검차의 빈틈이 무너져가지고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고려군이 거의 괴멸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멸망할 뻔했었죠. 그 한 번의 전투에 여파로 나라가 지금 사라질 뻔했었는데 그런 실수, 그런 한치의 실수가 없었던 채로 끝까지 막아냈다는 거. 언제까지? 김종현의 1만 철갑기병 돌격이 있을 때까지. 그거는 정말 칭찬받아야 되고요. 그 집중력, 그 다음에 그 집중력을 가능케 했던 2박 3일 동안의 인내력, 정말 칭찬받아야 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귀주대첩에 있었던 모든 병사들, 일선 병사들, 말단 보병들까지 그 팀워크에 정말 감탄을 하고요. 정말 우리가 그걸 칭송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건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 물건을 사용했던 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정말로 엄청난 수준의 훈련을 견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엄청난 수준의 훈련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만한 훈련을 했을 때 그거는 한두 번 한 맞춰보고 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실전에서 그만큼이 된다는 거는 그렇게 오차 없이 실수 없이 그 승리를 거뒀다는 것은 한두 번 한 맞춘 게 아니라 그 20만 명에 가까운 인원들이 정말 검차를 운영하는 병사들만 따로 떼놨다고 하더라도 정말 그거는 정말 수만 명은 됐을 거거든요. 그 수만 명이 완전히 합을 맞춰서 한 몸처럼 움직일 때까지 훈련을 하려면 그거는 한두 번이 아니라 정말 10번, 20번 이렇게 훈련해야 돼요. 우리 군생활 했을 때 남자들은 잘 알겠지만 군대 어떻게 돌아가고 훈련 어떻게 돌아가고 실전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게 되고 내가 내 후임병들 쫄따구들을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어야겠구나 감이 잡히려면 병장이 돼야 되잖아요. 병장까지 되려면 1병 거치 2등병 때 아무것도 모르고 1병 거치고 3병 거치면서 커다란 훈련을 그래도 한 10번 정도는 해야지 병장이 됐을 때 이 전투라는 게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그 감이 잡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훈련은 한두 번 한 게 아니었을 것이다.
몇 년에 걸쳐서 동일한 인원들이 최소 수만 단위의 인원들이 훈련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훈련 수준을 만들어낸 당시의 고려 사회, 그만큼 한 번의 전투, 한 번의 그 결정적인 전투를 가정해서 수많은 훈련을 거치고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를 했는지, 이것을 가능케 했던 당시 어떤 현종과 강감찬의 결단, 그 다음에 고려의 시스템, 그러한 훈련을 할 때 엄청나게 많은 국고가 소모되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 전투 마지막에 이겨서, 그러고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이기고 나라를 지키고 동아시아 균형자가 돼서 망정이지, 아직 전쟁이 마지막 3차 침공이 벌어지지도 않았는데 대규모 훈련을 계속해서 벌인다는 거는 당시엔 낭비로 보이거든요. 낭비로 보이는 행동을, 그런 결정을 과감하게 추진했을 수 있었던 거, 그런 어떤 과단성, 결단력,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칭찬받아야 됩니다. 귀주대첩에서 우리가 검차가 있어서 이겼어, 이거는 오히려 당시 고려 사회의 수준을 무시하는 거고요. 현종과 강감찬의 결단을 무시하는 거고, 한 명 한 명의 그 귀주대첩에 임했던 일선 병사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겁니다. 전쟁은 사람이 하는 거고, 전투도 사람이 하는 거고요. 이것도 고려인들이, 우리 선조들이, 사람들이 이긴 전투입니다. 발명품이 이긴 전투가 아니라요. 틀린 게 확실하다고 99.999%라고 제가 명예를 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제작진도 근거는 제시했어요. 이게 뭐냐면 조선시대 병법서인 풍천유향에 수록된 사파를 근거로 검차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풍천유향은 1778년에 출간된 책이에요. 조선시대에. 그러니까 1778년과 귀주대첩이 일어났던 그 11세기 초에, 그거는 완전 다른 시대인 거예요. 이미 고려시대 말에 우리나라는 화포에 미친 나라가 돼가지고 고려시대 말에 이미 왜구를 화포로 격퇴했단 말이에요.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풍천유향이 쓰여진 시기에 한 200년 전이죠, 대략 한. 풍천유향 200년 전에 일어난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일본을 화포로 이겼어요. 이순신이 천자총통으로 일본군의 적함을 깨부쉈잖아요. 조총과 대포를 운용하는 게 당연하고 너무나 당연해진 시대의 검차와, 조총이 뭐고 대포가 뭐죠? 라고 물어야 되는 시대에, 그런 게 전혀 없는 시대에, 그 훨씬 옛날 시대의 검차는 당연히 그 성격과 형태, 사이즈가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귀주대첩이 일어났던 그 때와 1778년은 1778년과 지금의 차이만큼이나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검차 사이즈나 그 검차의 형태를 그대로 갖다 썼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근거가 되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런 근거를 가지고 했어요 라는, 뭐 나쁘게 말하면 핑계고, 좋게 말하면 그 주장을 할 수 있는 준거가 될 수는 있어요. 뭐 그런 준비는 또 뭐 그거조차도 안 한 것보단 낫겠지만, 어쨌든 1778년에 쓰여진 책에 있는 사파가 1019년에 있었던 전투의 고증의 준거가 된다는 것은 저는 전혀 납득할 수 없습니다. 풍천유향은 1778년에 쓰여진 책이고요. 그때는 대포와 조총을 운영하는 게 너무나 당연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운영됐던 검차는 형태, 사이즈, 운영법까지 1019년에 있었던 귀주대첩에 쓰였던 검차랑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시대가 너무 다릅니다. 조건이 다르고요. 1019년과 1778년의 전투 현장의 차이는 1778년과 지금의 차이만큼이나 멀고 먼 차이인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1778년에 쓰여진 책에 사파로 등장한 검차를 가지고 1019년에 있었던 전투의 검차가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라고 그 주장하는 것은 저는 굉장한 무리라고 봅니다. 전혀 달랐을 거예요. 그랬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형태와 구조 자체는 많이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창이 검차를 보면 이제 낮은 위치에서 뻗어 있잖아요, 바퀴 쪽에서. 그거는 뭐냐면, 말은 그 다리가 긴 롱다리 동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포식동물, 뭐 사자나 호랑이, 그 다음에 뭐 늑대, 이런 동물들의 다리 공격에 취약해요. 다리 공격에 취약해가지고 이 동물들이 뭐 얼룩말이나 말이나 기린이나 이런 비슷한 그쪽과의 동물들을 잡아먹을 때 다리에 어떤 그 무릎 관절 같은 데를 이제 물어가지고 피가 나게 만들어요. 도망가면 도망갈수록 다리에 상처를 입힌 그 포식동물들하고 싸우면 싸울수록 계속 피가 흘러서 탈진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탈진이 되면 이제 몰려들어가지고 물어뜯어 죽이고 이제 고기를 먹는 거죠. 그런 식의 공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말은 다리 쪽에 어떤 들어오는 짐승의 송곳니 같은 날붙이에 말 자체가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검차가 그 말의 다리를 노리기 위해서
밑에 쪽에 창날이 돼 있는 거고요. 말의 다리를 노리는 측면도 있지만 거기에 말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우왕좌왕하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되는 겁니다. 디자인 잘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차의 어떤 방벽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방패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방패 부분에 어떤 짐승 귀신의 어떤 그 얼굴이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조각이 돼 있잖아요. 그것은 사람 보라고 그려져 있는 게 아니죠. 누구 보라고 그려져 있는 겁니까? 말 보라고 그려져 있는 것이. 사람이 무슨 어디 아마존의 눈물 원주민도 아니고 거란군, 왜군, 여진족 이런 사람들이 고려군이나 조선군의 그 검차에 방패에 그려져 있는 그 귀면이라고 하죠. 그 귀신 얼굴을 보고 귀신 무서워 하면서 도망가겠어요? 그런 바보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바보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 바보가 전쟁터에 나오겠어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말은 그런 걸 보고 스트레스를 받죠. 왜냐하면 말이 무서워하는 포식동물의 얼굴처럼 생겼기 때문이에요. 사자나 호랑이, 표범 이런 짐승들, 육식동물의 얼굴을 모티브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말의 속도를 늦춘다든지 말을 우왕좌왕하게 만든다든지 말머리를 좌우로 좀 이렇게 히잉거리면서 돌리게 만든다든지 그런데 이제 좀 특화가 돼 있죠. 이제 반짝반짝하게 해가지고 빛나게 하잖아요. 말의 눈에 이제 빛을 쏴가지고 그 빛 반사를 시켜가지고 말이 놀라게 하려고. 사람은 눈 질끈 갖고 참고 돌격하지만 말이라는 동물은 인간만큼의 그 인내심이 없고 인간보다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지금 참아야 돼, 견디고 돌격해야 돼. 그 말이라는 동물이 인간이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지 지금은 정신력을 발휘할 때야 적군을 물리쳐야 돼, 애국 조국 하면서 돌진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 말의 본능을 괴롭히기 위한 그런 장치들은 그래도 상상을 통해서든 뭐를 통해서든 고증을 잘했다. 그런 점은 칭찬해주고 싶어요. 하지만 사이즈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근데 또 제작비의 압박을 생각하면 또 그 규모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해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검차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다. 검차를 운영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고 전쟁은 사람이 하는 거며 기주대첩은 고려인들이 이겨낸 전투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의 사이즈는 답보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드라마에 나온 검차 사이즈 있잖아요. 드라마에 나온 검차 사이즈는 그 정도는 숙련된 전투용 말이라면 그냥 점프해버립니다. 그 정도로는 그 말의 돌격을 막을 수 없어요. 풍천 유향에 나오는 검차 사이즈가 그 정도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해서 그러면은 말의 어떤 그 점프를 막았냐? 기본적으로 총포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총포를 사용해.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그 옛날에도 활도 있고 석궁도 있고 다 있잖아요. 자, 말을 탄 기병이라는 동물은 기병의 시대를 누가 저물게 만들었냐? 총이 저물게 만들었어요. 기병 돌격. 이렇게 훌륭한 무장을 하고 말까지 그냥 그 막 무장을 한 그 무거운 육중한 기병 돌격을 할 때 화살이나 칼 같은 거는 그냥 그 기병 돌격을 막아내기 힘들지만 총을 쏘면 이 탄환의 운동 에너지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기병을 바로 죽여버리거나 죽이지 못해도 그냥 말하고 사람 분리시켜버려요. 그냥 바로 낙마시켜버립니다. 공중에 띄워서 낙마를 시켜요. 그만큼 탄환의 운동 에너지는 이 화약이 만들어내는 운동 에너지는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왜 기병이 그 총포에 취약하냐? 말이라는 동물이 조총의 소리, 그 총소리라고 하는 거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여러분 군대 가서 총 한번 쏴보면 총소리 우리 생각보다 영화에서 보는 것보다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것보다 몇 배, 열몇 배 과거의 조총, 우리나라에는 조총이라고 부르고 일본에서는 철포라고 부르지만 화승총이라고 하죠. 전 세계적 그 세계적인 기준에서 옛날에 그 원시적인 그 소총, 화승총의 소리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 몇십 배 크단 말이에요. 그 소리를 말이 견디기 힘들고 또 뭐가 있냐면 말과 사람의 시야를 가리는 게 있어요. 뭐가 가리냐? 흑색 화약은 휘뿌연 그 엄청나게 자욱하고 많은 연기를 배출해요. 한 번 일제 사격을 하게 되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시야가 좀 거칠 때쯤 되면 2차 일제 사격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정말 오리무중인 상태에서 이제 그 뒤엉켜서 싸우게 되는데 그 상태에서 그 기병 돌격을 하는 기사와 말의 시야가 가려지고 그 소음에 말이 스트레스 받고 이런 전반적인 환경이 복합적으로 불리한 거예요. 말에게 꼭 총이 기병에게 강하다 뿐만 아니라 말에게 스트레스와 혼란을 주는 요소가 총포 이전과 이후는 정말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풍천유양에 나온 검차 사이즈는 총과 대포가 없던 시절보다 훨씬 작아질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봐야지, 그렇게 운용할 수 있었으면 옛날에도 됐겠지, 이런 식으로 단순 비교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총포 없이, 화포 없이 그 정도 사이즈로 냉병기로만 기병 돌격을 상대한다? 저는 그거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옛날에 중국 사서에, 고대 병법서에 120명, 130명이 검차 하나를 운용한다라는 기록이 돼 있었던 거는 실제 그 정도 사이즈가 돼야 넉넉히 적의 기병 돌격을 막을 수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총포가 없던 시절에는 말이죠.